입시는 당장이긴 하지만 대학을 나온 이후에 한 70년은 AI와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수업에 AI를 다 사용을 합니다. AI를 쓰는 친구와 안 쓰는 친구의 격차가 이렇게 많이 날 텐데 최근 스카이,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AI 커닝 사건 다들 보셨죠?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AI를 안 쓰면 오히려 학점을 안 준다라는 대학들도 생겨나고 있는 추세예요. AI로 시험을 보는 게 커닝이 아니라 기본값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는 우리는 지금 수천만 원을 들여서 정답 찾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정답 찾기는 AI가 이미 인간보다 100배 잘합니다. 우리 아이가 AI한테 1초 만에 따라잡힐 수 있는 기술에 계속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미래인지 오늘은 대학 현장에서 AI 교육의 판을 바꾸고 계신 이정모 교수님과 함께 AI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생존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도 최근에 이제 스카이 AI 커닝 사건 보셨죠? 너무 잘 알죠. 저도 제 수업에서는 AI를 안 쓰면은 안 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과제를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평가를 할 때에도 다 AI를 쓰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사건을 보고 좀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는 심지어 AI 수업이었어요. AI 수업인데 AI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AI로 썼다고 낙제를 준 케이스인데요. 지금 대학이라는 것의 목적이 그냥 순수한 학문 연구라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취업을 위한 어떤 그 과정이라고 본다면 현실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미 이제 회사나 이런 직장에서는 AI를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연봉뿐만 아니라 내가 승진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AI로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사회로 나왔을 때 그때 과연 AI를 쓰는 친구와 안 쓰는 친구의 격차 가 이렇게 많이 날 텐데 그거를 대학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좀 고민이 듭니다. 저도 사실 이거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던 게 AI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생활권에 들어왔고 그런데 AI를 썼다고 낙제를 한다라는 게 이거는 좀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업 교육 쪽에 굉장히 유명하신 스탠퍼드의 교수님이신 스티브 블랭크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자기 블로그에다가 어떻게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계속 작성을 하고 있는데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좀 부정적이었어요. 교육에 AI를 사용하는 게. 근데 작년 2024년부터는 모든 수업에 AI를 다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서비스들 챗GPT뿐만 아니라 클로드나 제미나이나 퍼플렉시티나 등등등을 다 사용해서 이제 창업 교육에 적용을 시키고 있고요. 저도 지금 학교에서 그런 거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커리큘럼을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건 이제 평가 방식이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평가 방식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사지선다나 기존에 봤던 형식으로 문제에 대한 답을 내는 것을 평가 방식으로 한다면 AI가 더 잘합니다. 그런 거는. 그쵸. 그래서 평가를 할 때마다 그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언어로 얘기할 수 있게 평가하는 방식이 오히려 더 이런 AI 시대에는 더 맞는 평가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평가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AI 같은 경우는 할루시네이션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출처를 조사해서 오도록 한다든지 어떤 전체적인 구조에서의 인사이트를 자기가 뽑아본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수능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미로 챗GPT로 수능 문제 풀게 한 게 기사가 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미 작년에 수리 영역이랑 국어 영역에선 다 챗GPT가 1등을 하고 사실 이미 지금 방식으로 하고 있는 사지선다형 수능이라던가 정답 찾기와 같은 방식은 챗GPT가 월등히 잘한다라는 게 이미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기사들을 볼 때 이제 많은 학생분들도 그렇고 양육자분들도 그렇고 아니 그러면 대체 이제 어떤 공부를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런 AI 시대에 되게 중요해지는 게 뭘까요, 교수님? 일단은 입시를 봐야 되는 친구들은 입시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도록 수능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입시 정책이 계속 바뀌니까. 지금의 이제 학생들은 입시는 당장이긴 하지만 대학을 나온 이후에 한 70년은 AI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AI 시대에 살아가야 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AI에 좀 더 잘 접근할 수 있는 교육 방식들이 필요한데 AI는 방법에 대해서, 하우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아까 수능 문제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라고 하는 IMO에서 금메달까지 땄거든요. 그래서 이미 뭐 IQ로는 140이 넘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게 더 높아지고 더 잘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AI가 못하는 것을 사람이 해야 하는 건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지? 난 뭘 하고 싶지? 라는 거에 대한 생각 능력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는 게 지금 AI 시대에는 적합한 교육이 아닌가. 부모님의 역할도 가정에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아이한테. 예전엔 정말 아이들에게 좋은 스펙을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이었다면 이렇게 또 AI 시대에는 또 부모님 역할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부모의 역할은 인류가 있었던 이래로 바뀐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그게 내 소유물이냐 아니면은 독립적인 개체로 인정을 하느냐, 당연히 후자가 부모의 역할인 것 같고요.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전자이죠. AI 시대에 내가 좀 더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부모로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저는 부모님이 AI를 먼저 잘 배우시고 리터러시 교육도 받으시고 내가 일상 속에서 충분히 활용하고 그 효용을 느꼈을 때 그때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인가도 생각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그러면은 양육자분들 모셔서 AI 알려주는 시간을 갖는다 하면은 한번 그때 같이 초청을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네네네, 좋습니다. 왜냐면은 항상 이제 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말로는 알겠는데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런 교육의 폐해죠. 실은 그냥 써보면 되거든요. 지금부터라도 많이 써보고 배우고 부딪혀가면서 해야 그래야 AI를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시행착오하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행착오를 미리 해본 사람들의 어떤 노하우 이런 거를 들으면 좀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어린 아이를 양육하는 이제 양육자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예비 부모님들이 또 걱정하는 건 아이한테 AI를 노출시켜도 될까? 한 달 몇 살부터 해야 될까? 이런 또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핸드폰도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잖아요. 스마트폰을 아기 때부터 쥐어줄 것인가?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고등학생 때까지는 스마트폰이 없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스마트폰의 시대가 될 거고 그래서 이거에 더 적응을 잘하는 친구들이 살아남을 거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쥐어줬었고요. 근데 AI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이런 데 약관을 보면은 13세 이하는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예. 그리고 13세에서 18세까지는 부모의 동의하에 그리고 부모의 감시하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AI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주입시켜 줄 수 있고 판단력이 없는 어린아이일 때에는 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약관을 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릴 때 만 13세 이하면은 저는 AI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AI를 사용했을 때 그때 내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거를 교육을 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요. 중고등학교 때는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이 AI를 잘 배우셔서 그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왓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교수님께서 정의하시는 왓은 어떤 걸까요? how와 what의 차이. 물론 Y도 있죠. Y야말로 우리가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방향성이지만 how에 우리는 여태까지 교육이 포커스가 맞춰져 왔어요. 예를 들어 내가 컴퓨터에서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포토샵을 무조건 사용했어야 되고 포토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 달, 두 달간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AI 시대에는 내가 뭘 그리고 싶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지금 나노바나나나 이런 게 포토샵 기능을 거의 다 대체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다라는 정의만 있으면 그림이 만들어지는 시대예요. 지금 하우에 대한 것은 AI가 점점 비용을 0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지보다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실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계속 관찰과 또 내 내면의 생각을 관조하면서 이거를 향상시켜 나가는 능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한테도 학교에서 수학 몇 점 맞았어? 뭐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뭐 오늘 해보고 싶었던 게 뭐였어? 만들어보고
배우고 싶었던 건 뭐였어? 를 물어본다거나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한다면은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중에 불편하거나 짜증났던 일은 뭐가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답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왓을 끌어가는 뭔가 질문을 계속 통해서 같이 이제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걸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부모님들이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 내는 데는 또 하우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는 그냥 AI한테 시키면 뚝딱 나오기 때문에 같이 만들어 보고 한번 실행도 해보고 실패를 하면은 왜 실패했을까? 그것도 학습이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왓에 대한 것을 좀 더 내재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집에서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AI 시대에는 모든 직업이 대체된다고 하잖아요. 아니 근데 네. 저 너무 궁금한 게 네네. 진짜 막 의사, 변호사 이런 전문직들도 막 대체될 거다 뭐 네. 이런 말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AI가 어느 영역까지는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으시나요? 모든 직업이 대체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문제이지 당장에는 지식 노동자들이 대체가 되겠지만은 이후에 이제 피지컬 AI가 들어올 거고 우리나라가 선두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블루칼라 같은 경우도 당연히 대체가 될 거고요. 아주 향후를 본다면은 모든 직업이 대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직업 대체가 되면 인간들은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최근에도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한 게 앞으로는 돈이 필요 없어지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샘 알트만도 굉장히 옛날부터 기본 소득을 제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하는데 지금은 어떤 제약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제는 그런 경제적인 제약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할 수 있는 이제 세상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시대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딜레마인 거죠. 네. 결국 다시 엇으로 귀결이 맞습니다. 되네요. 생성형 AI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힘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교수님은 AI를 좀 어떻게 쓰고 있으실까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짧게 좀 교수님께서 좀 AI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 업무에 모든 AI로 대체할 수 있는 건 다 대체를 해놓은 상태고요. 예를 들어서 저도 유튜브를 하잖아요. 촬영하고 편집하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AI가 해줍니다. 스크립트를 짜준다든지 댓글을 달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 AI가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예를 들어 저는 마케팅 회사를 하고 있으니까 블로그 글쓰기라든지 아니면은 영상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다 자동화를 시켜놨고요.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AI를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네네. 정말 많이 사용해요. 저는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저의 어떤 사고 방식이랑 아이들의 행동이 달랐을 때 굉장히 화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한번 참고 그 다음에 AI한테 진지하게 물어봐요. 제일 좋은 모델을 써서 물어봅니다. 다양하게 물어봐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캐치를 해줘서 마치 카운슬러가 제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런 고민들도 저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프롬프트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똑같은 AI인데 완전 다른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희가 한번 육아 스트레스를 예시로 한번 어떻게 했을 때 좋은 답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가 질문을 진짜 잘 뽑습니다. 내가 대충 질문을 해도 이 질문을 확장해서 다시 말해봐 라고 하면은 더 좋은 질문을 뽑아줘요. 그래서 질문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오히려 AI를 사용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육아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가 왜 지금 이런 감정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인지 나한테 질문을 5가지만 던져줘 라고 하면 그 질문들을 통해서 내가 답을 하는 과정 중에 그런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좀 더 거기다가 팁을 드린다면은 예를 들어 페르소나를 설정을 하면 너는 10년차 심리 상담가야. 너는 오은영 박사님이야. 라고 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하면 인터넷에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말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답변을 더 잘 해줍니다. 오은영 선생님 설정하는 거 되게 좋네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인터넷에 정보가 없는 분으로 할 경우에는 할루시네이션이 나옵니다. 거짓말을 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는 척합니다. 모른다는 말을 절대 안 하더라고요. 네,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면 모른다고 답을 안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더블 체크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입시가 있는 한 입시 공부를
정도를 뗄 순 없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평생 이제 AI 시대를 살아갈 텐데 그때 우리가 좀 갖춰야 될 능력은 능동적으로 어떤 걸 하고 싶은지 그리고 좀 실행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제일 좀 중요하겠네요. 보고 계실 고민이 많으실 양육자 분들에게 좀 이렇게 한마디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나게 하는 건 다 부모가 원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AI 시대에 걸맞게 AI한테 또 한번 물어가 보면서 같이 또 좋은 부모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신 이종범 교수님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